며칠 후 민지가 직장에서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서더니 차창이 열리며 낮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지 씨 맞죠? 할머니한테 전해요. 땅 욕심 버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민지는 겁에 질려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불내는 이야기를 듣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꾸했습니다. 이제 선을 넘었구먼. 손녀까지 건드리다니. 내가 가만 안 있지. 눈물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새벽 5시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닭이 울어대는 소리에 맞춰 작은 기와집 안에서 김불내는 이부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올해 79, 세월이 주름살처럼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손때 묻은 고무장화를 신고 마당으로 나서자 축축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에구,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먼. 김불내는 낡은 바가지에 우물물을 길어다 대충 세수를 하고 툇마루에 걸어둔 앞치마를 둘러매었습니다. 작은 텃밭에는 상추, 고추, 감자가 줄지어 심겨 있었고 닭장이며 계집까지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돈 한 푼 없고 자식들이 도시에 나가 뿔뿔이 흩어져 살았지만 그녀는 이 작은 집과 땅에서 묵묵히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김불내는 오랜 세월 홀로 농사를 짓고 장터에 내다 팔아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병을 얻어 세상을 일찍 떠났고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아들 상철은 서울로 올라가 회사에 다니고 딸 영희는 결혼해 멀리 부산에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고생을 알면서도 찾아오는 날이 드물었고 전화 한 통조차 뜸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엌에서 보리밥을 지어놓고 막걸리 한 잔을 따라 마시려던 찰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자마자 아들 상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좀 올라오실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김불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소에 무심하던 아들이 갑자기 불러올 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분명 큰일이 터진 법이었으니까요. 아니, 무슨 일이냐? 내가 갑자기 서울까지 올라가긴 힘든데. 엄마, 이번엔 꼭 와야 해요. 민지가 시집갈 상대 집안이랑 상견례가 있는데 엄마가 계셔야 체면이 서요. 민지는 김불내의 손녀였습니다. 올해 28,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를 다니며 성실히 살던 아이였죠.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컸던 민지가 이제 결혼을 한다니 불내의 마음은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김불내는 허리춤을 고쳐 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가야 한다면 가야지. 그치만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괜히 창피만 주는 거 아냐? 엄마, 그런 소리 말아요. 그냥 와주시는 게 중요해요. 전화를 끊은 뒤 김불내는 한참이나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텃밭의 고추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가진 건 이 작은 집과 반 몇대기뿐인데 과연 시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까? 며칠 뒤 김불내는 서울행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허름한 보따리 하나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자식들 밥 굶기지 않으려고 장터에서 장사하던 날들, 폭우에 논이 잠겨 허탈하게 울던 날까지 서울역에 도착하자 아들 상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쑥한 양복 차림에 표정은 다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상견례는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상대 집안이 꽤 괜찮은 분들이라는데 엄마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괜히 옛날 얘기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김불레는 순간 서운했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괜히 나섰다가 아이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지. 그리고 마침내 상견례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김불레는 빌린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비 사돈 집안 사람들은 처음부터 미묘한 눈빛으로 김불레를 훑어보았습니다. 상대 집안의 어머니는 단정한 양장을 입고 있었고 아버지는 유명 대학교 교수라는 직함을 자랑스레 내세웠습니다. 대화는 처음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집안 쪽에서 김불레의 남편 이야기를 묻는 순간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졌습니다.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셨다고 하셨죠? 아, 그러면 사실상 혼자 자식 키우신 거네요? 예. 제가 혼자 힘으로 키웠습니다. 그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대 집안 어머니가 눈썹을 찡그리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집안 어른도 안 계시고 재산도 없으시다는 건가요? 민수야, 다시 생각해보자. 순간 자리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김불레는 손에 쥔 숟가락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손녀 민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아들 상철은 당황해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집안의 냉담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김불레는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욕당한 수치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묘한 결심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품속에 숨겨두었던 단 한 장의 낡은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걸 꺼낼 때가 됐구먼. 김불레는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던 땅 문서를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한 그녀의 마지막 비밀이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집으로 돌아온 김불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부자리에 누웠다가도 다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리고 또 앉았다가 무릎을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에 떠오르는 건 상대 집안 어머니의 날카로운 표정과 모욕적인 말투였습니다. 재산도 없으시다면서요? 아이 장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 뽑히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어찌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던지 그 모습만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식과 손녀 앞에서 당한 수치심은 단순히 부끄러움이 아니라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삶을 부정당한 모멸이었습니다. 불레는 천천히 서랍을 열고 오래된 천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 속에는 노란빛이 감도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맨 위에는 토지대장 등본이라 적힌 문서가 얹혀 있었죠. 오래된 종이는 구겨지고 색이 바랬지만 분명히 정부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땅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고향 산자락에 있던 임야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땐 가치 없는 땅이라 여겨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논으로 쓰기도 애매하고
집을 짓기엔 외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불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었습니다. 이 땅은 언젠가 내가 살 길이 될 게다. 부디 잘 간직해라. 그때는 허황된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불레는 남편의 마지막 당부를 저버리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그 땅 문서를 꿰매어 보자기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자식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불레는 결심한 듯 일어나 깨끗이 머리를 빗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채소를 팔러 간 것이 아니라 읍내에 있는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낡은 간판이 달린 작은 사무소에 들어서자 사무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불레를 반겼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거 좀 알아봐 주시오. 이 땅이 아직 내 이름으로 돼 있는지, 그리고 요즘 시세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사무장이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큰 땅이시네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세상에나 요즘 난리 나는 개발 예정지 바로 옆이잖아요. 이 땅값이 지금 엄청 올랐습니다. 불레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잡고 살아온 건 고작 몇 평의 집터와 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훨씬 큰 보물이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겁니다. 사무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 근처에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확정된다면 어르신 땅은 최소 수십억, 아니 100억도 넘을 수 있어요. 불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단돈 몇 천만 원도 아쉬워서 밤낮으로 일하던 자신이 갑자기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서를 다시 확인하니 분명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장은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불레는 집으로 돌아와 부엌 구석에 앉아 한참 동안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무시받고 가난하게 살아온 세월이 떠오르며 이상하게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 참, 사람 운명이란 게 한순간에 바뀌는구먼. 그러나 곧 웃음은 사라지고 깊은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 불레는 무엇보다도 상견례 자리에서 민지를 울렸던 그 집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아들 상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지난번 일 때문에 민지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상대 집안에서 파혼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집안이 너무 초라해 보였던 게 큰 이유 같아요. 그래. 내 딸이 불쌍해서 어쩌냐. 그럼 그 집안은 돈이랑 체면만 보고 결혼을 하자는 거냐? 요즘 세상에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집안이 가진 게 없으니. 상철의 말에 불레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아들이 평생을 그렇게 무력하게 살아온 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불레는 다시 보자기를 열고 땅 문서를 꺼내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젠 내가 직접 나서야겠구먼. 우리 민지. 저 모욕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불레는 다음 날 새벽 읍내에서 만난 사무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땅, 내가 팔 생각이 있네. 그런데 조건이 있어. 누가 사려는지, 어디에 쓰려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줘야 하네. 사무장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 땅은 지금 벌써 여러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대기업 한국지사에서 매입 의사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순간 불레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라니 생각만 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오래 묵은 울분이 불길처럼 치솟고 있었습니다. 효소, 그럼 내가 직접 만나보리다. 세상에 가난한 시골 할멈이라고 무시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줘야겠구먼. 그날 밤 김불레는 평생 처음으로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숨어 지내는 할머니가 아니라 한 집안을 세우고 지켜낼 주인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김불레는 읍내 부동산 사무장을 통해 약속을 잡고 며칠 뒤 서울의 한 고급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낯선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앞에 펼쳐지자 순간 발걸음이 주저앉을 뻔했지만 곧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 김불례 어르신 되시죠?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외국계 대기업 한국지사 개발팀장 이정훈이라 소개했습니다. 반듯한 얼굴에 예의 바른 태도였지만 그의 말투 속엔 은근한 긴장과 기대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댁이 소유하신 임야부지가 저희 프로젝트 핵심 구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땅이 없으면 저희 사업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불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 땅이 그렇게 귀한 거요? 네. 저희가 구상하는 산업단지와 물류센터가 들어서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입하려는 겁니다. 불레는 속으로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땅이 언젠가 내 살 길이 될 게다. 그 말이 결코 허황되지 않았음을 이제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정우는 곧 계약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금액은 우선 30억입니다. 물론 추후 개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30억. 그 금액이 불레의 귀에 들리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곧 차분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눈앞에 젊은이가 제시한 금액이 처음부터 최종일 리 없었습니다. 팀장님, 내가 평생 땅을 갈고 김을 매며 살아왔지만 억지 소리 한번 안 해봤어. 근데 이 땅은 우리 남편이 목숨 걸고 지켜낸 유산이요. 그냥 넘길 수는 없어. 이정우는 당황한 듯 웃었지만 곧 진지하게 태도를 고쳤습니다. 어르신 뜻을 존중합니다. 그럼 얼마를 원하십니까? 불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히 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난 세월 쌓인 한과 억울함을 풀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돈만이 아니요. 내 손녀가 모욕당하지 않고 내 자식이 무시받지 않는 세상. 그게 내 소망이요. 금액은 글쎄 내가 제시한 것의 2배는 돼야 할 거요. 이정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시골 할머니의 입에서 2배라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사에 보고드리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협상은 그렇게 첫 단추가 깨어졌습니다. 불레는 호텔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내려왔고 그 빛은 마치 오래 기다린 보상이 내리는 듯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이 소식이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아들 상철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어와 다급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땅을 파신다고요? 그래.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 그걸 이제서야 써먹을 때가 됐다. 근데 왜 이제껏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지난번 상견례 때도 그걸. 그때는 아직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거든. 하지만 이제는 달라. 상철은 놀람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이런 건 가족이랑 먼저 상의하셔야죠. 민지 결혼도 파혼 위기인데 엄마가 미리 말씀만 하셨어도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요. 불레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그 파혼 얘기는 그 집안이 우릴 무시했기 때문 아니냐? 내가 가진 게 있건 없건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집안이라면 민지를 거기 시집 보내고 싶지 않다.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순종적이고 참고만 살던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단호하고 결연한 힘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대 집안에서도 이 소문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돈될 뻔했던 집안의 어머니 박영숙은 깜짝 놀라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 시골 할머니가 그런 땅을 갖고 있다고? 도대체 왜 말을 안 했대? 우리가 괜히 모욕한 꼴이 됐잖아. 그녀의 남편 대학 교수인 한상도는 불편한 기색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그렇다고 다시 민수와 민지를 이어주자고 할 순 없지 않나. 이미 말이 다 돌았는데. 그렇다고 우리 체면이 있지. 우리가 어쩌다 시골 할머니 하나도 몰라보고 무시한 집안이 되느냔 말이야. 박영숙의 불안은 단순한 체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들의 장래를 위해 정치계와 재계의 줄을 잡으려 했고 이번 결혼을 그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산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불레는 다시 이정훈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기업의 고위 간부까지 동석한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불레는 자신이 더 이상 시골 노파가 아닌 한 자리를 당당히 차지한 협상 당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불리 여사님, 저희는 정식으로 땅 매입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금액은 60억, 그리고 향후 개발에 따른 추가 보상까지 약속드립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불레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불레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 계약이 체결되면 내가 직접 계약식에 참석해서 언론 앞에 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야 하니까. 기업 간부들은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김불레의 삶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누구보다 그녀 자신이 먼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불레는 거울 앞에 앉아 빗으로 머리를 빗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했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과 새로운 기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더는 남의 발밑에 끌려다니는 할멈이 아니구먼. 내가 우리 집안을 세울 것이요. 불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며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대형 호텔에서 열린 계약식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충청도의 작은 땅을 매입했다는 소문은 이미 업계와 언론에 번개처럼 퍼져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기업이 아니라 단정한 한복 차림의 노인이었습니다. 바로 김분례였습니다. 기업 관계자가 공식 발표를 마치자 무대 중앙으로 불레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습니다.
평생 장터에서 배추와 고추를 팔며 살아온 그녀가 지금은 수십억 원대 계약의 주인공으로 언론 앞에 선 것입니다. 여사님,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그저 남편이 남긴 땅을 끝까지 지켜온 덕분이지요. 이 땅은 제 삶이었고 제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펜을 움직였고 카메라는 그녀의 표정 하나하나를 담아냈습니다. 순간 불레는 자신이 더는 시골의 무명 노인이 아니라 당당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물로 떠오르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계약식이 끝나고 그 소식은 곧장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뉴스에서는 시골 할머니 수십억 계약 성사라는 제목이 걸렸고 인터넷에는 백만장자 할머니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그 소식을 가장 충격적으로 들은 사람은 다름 아닌 민지의 예비 사돈 집안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던 박영숙은 손에 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가 모욕했던 그 할머니가 이런 분이었다니. 옆에 있던 아들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했던 집안이 사실은 상상도 못한 거물이었으니 이제 자신이 결혼을 다시 추진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한상도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섣불렀군. 그 땅이 그렇게 귀한 줄은 꿈에도 몰랐지.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박영숙은 이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무시했는지. 이거야말로 집안 망신이에요. 며칠 후 사돈 집안은 민지와 상철을 불러내 만남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만남에서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번 상견례 자리에서는 눈빛 하나로 사람을 깎아내리던 그들이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경솔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들도 민지를 여전히 좋아하고 결혼 얘기도 다시 논의하고 싶습니다. 박영숙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짜낸 듯한 친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음을 불레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녀 민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내 마음이 어떠냐? 그 집안에서 당한 모욕을 내가 잊을 수 있겠니? 민지는 잠시 고개를 떨군 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날의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지금 태도를 바꿔도 그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불레는 미소를 지으며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돈 집안을 향해 똑똑히 말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당신네 집안과 인연을 이어갈 생각이 없소. 우리 집은 가난해서 무시받을 때도, 이렇게 가진 게 있다고 붙잡힐 때도 똑같이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영숙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한상도 교수는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민수는 뭐라 변명할 틈도 없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뒤를 따라 방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불레는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흰 달빛이 마당의 고추밭과 우물에 내려앉으며 고요한 평화를 감돌게 했습니다. 민지가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유명해지시면 동네 사람들도 친척들도 달라질 거예요. 불레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민지,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온 게 다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였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이제는 내 얼굴에 주름마다 값어치가 붙은 셈이지. 민지는 할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 속에서 자신이 더는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불례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자 먼 친척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웃는 얼굴로 다가왔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큰어머니, 예전에 저희도 그 땅 농사 조금 도왔잖아요. 이번에 계약금 조금이라도 챙겨주셔야죠. 이모, 제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요.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불례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여의 눈엔 금덩어리로 보일지 몰라도 내겐 남편의 피와 땀이 묻은 유산이야. 내가 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지. 그 말에 친척들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불례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며칠 뒤 불례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소신을 밝혔습니다. 내가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소. 난 여전히 시골 밭에서 김을 메고 닭을 돌보며 살 거예요. 다만 이제는 손녀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힘이 생긴 것뿐이지요. 그 인터뷰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땅부자 할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어른으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 뒤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례가 계약한 땅을 노리는 세력들이 물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뜻밖에도 과거 그녀를 무시했던 그 집안이 다시 얽혀들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은 뒤 김불례의 집은 늘 북적였습니다. 평소엔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밖에 없던 마당에 이제는 기자들이 드나들었고 친척들이 찾아와 기웃거렸습니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조차 매일같이 불례를 보러 왔습니다. 불례 아주머니 축하드려요.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인물이 나오다니. 이젠 아주머니가 마을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속내는 알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시기 섞인 눈길을 보냈고 누군가는 친한 척하며 부탁을 늘어놓았습니다. 불례는 담담히 웃어넘겼지만 마음속은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검은 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명함을 내밀며 자신들을 부동산 개발업자라 소개했습니다. 김 여사님, 저희도 그 땅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기업과 계약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은 그 2배도 넘습니다. 불례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이미 난 계약했소. 돈이 목적이었다면 진즉에 흔들렸겠지. 남자들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아직 계약금만 오간 상태잖습니까? 서류상으로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 제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불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약속을 저버리는 짓은 못하오.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네. 남자들은 결국 발걸음을 돌렸지만 떠나기 전 남긴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속엔 위협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밤늦게 창밖에서 수상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닭장이 흔들리고 마당의 장독대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들어와 어지럽힌 것이 분명했습니다.
불레는 한밤중에 등잔불을 켜들고 마당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지 소리만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저놈들 포기 안 했구먼. 그 무렵 사돈 집안에서도 다시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박영숙은 남편과 아들을 불러앉히고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순 없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다들 우리가 시골 할머니를 무시하다가 망신당했다고 비웃고 있을 거야. 여보,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이미 계약도 진행 중이고 언론도 달라붙었는데. 박영숙은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럼 약점을 찾아야지. 그 집안은 겉으론 깨끗해 보이지만 틀림없이 뭔가 있을 거야. 우리가 파혼을 철회한다고 해도 불레라는 여자가 우리를 밀어낸 건 사실이잖아. 그 모욕 반드시 되갚아야 해. 민수는 불안한 기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두세요. 괜히 건드렸다가 일이 더 커지면. 입 닥쳐. 넌 아무것도 몰라. 가만히 앉아 있으면 평생 무시당하고 살아야 해. 얼마 후 불레의 아들 상철이 회사에서 퇴근하던 길에 누군가 뒤따라오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지만 어둠 속에서 그림자만 얼른 사라졌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자 그는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날 따라오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땅 때문에?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미 눈치챘지. 놈들이 쉽게 물러날 리가 없으니까. 불레는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상철아, 겁먹을 필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자존심이야. 하지만 방심해선 안 되지.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일 거다. 불레는 즉시 부동산 사무장과 이정훈 팀장을 불러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기업 측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사님, 그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저희도 법무팀을 동원해 대응하겠습니다. 법은 법이고 나는 내 방식이 있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지켜야 할 건 사람이오. 내 가족을 건드리는 놈들은 내가 직접 막을 거예요. 불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속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직장에서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서더니 차창이 열리며 낮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지 씨 맞죠? 할머니한테 전해요. 땅 욕심 버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민지는 겁에 질려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불레는 이야기를 듣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꾸했습니다. 이제 선을 넘었구먼. 손녀까지 건드리다니. 내가 가만 안 있지. 그날 밤 불레는 다시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써둔 기록과 마을 사람들과의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만히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키라던 약속. 이제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하지만 이번엔 피 흘리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마침내 언론에서 새로운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불레 여사의 계약 땅, 제3의 세력이 가로채려 한다. 백만장자 할머니 협박받고 있다. 세상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레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땅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한 여생을 걸고 쌓아 올린 명예와 가족을 지키는 전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속에서 어둡고
음습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 박영숙은 긴장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불레의 집을 찾아갔던 바로 그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값비싼 양주가 놓여 있었지만 대화는 결코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불레라는 여자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세계적인 기업과 계약했다지만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시비를 걸면 최소한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개발업자의 말에 박영숙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시간을 끌다 보면 그 여자가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돈과 명예에 갑자기 둘러싸인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요? 언론도 잠잠해지면 결국 흠이 드러납니다. 저희는 그 흠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박영숙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집안의 체면을 세워야 합니다. 대신 우리 아들 민수의 이름은 끌어들이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우리 집은 피해자인 척해야 합니다. 개발업자들은 음험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불레의 집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연인 듯 닭장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우물가에 서성거리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도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할머니, 사실 예전에 세금도 제대로 안 냈다던데. 그 땅이 원래 남편 게 아니라 남의 걸 빼앗은 거래. 터무니없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불레는 장터에 나갔다가도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저희가 백만장자라더니 다 꿰부린 거래. 어쩐지 갑자기 돈벼락 맞은 건 수상하다 했지. 불레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녀 민지가 직장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온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회사 동료들까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정말 할머니가 불법으로 땅을 갖게 된 거냐고요. 너무 억울해요. 불레는 손녀를 끌어안으며 속으로 치를 떨었습니다. 놈들이 결국 이렇게 나오는구먼. 내 피땀으로 지킨 땅을 흠집내려고 작정했어. 그날 밤 불레는 부동산 사무장과 이정훈 팀장을 불러 마루에 앉혔습니다. 이제 장난이 아니오. 누군가 일부러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내가 보기엔 지난번 우리를 무시하던 그 집안이랑 저 개발업자들이 손을 잡은 게 분명하오. 사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말씀대로라면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조직적인 방해 공작입니다. 저희 쪽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필요하겠고요. 이정훈은 굳은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여사님, 저희 회사도 이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언론 앞에 다시 나서주셔야 합니다. 직접 사실을 밝히고 흔들림 없다는 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불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소, 내가 또 한 번 나서지. 이번엔 더 크게. 세상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리다. 며칠 뒤 불레는 언론 인터뷰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허름한 한복 대신 깔끔한 옷차림으로, 그러나 여전히 소박한 모습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떠도는 소문은 모두 거짓입니다. 이 땅은 남편이 합법적으로 남긴 유산이며 수십 년 동안 세금도 빠짐없이 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흘린 땀과 눈물이었지요. 이제 와서 그걸 흠집내려는 자들은 제 가족을 해치려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기자들의 눈빛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날 신문과 방송에는 다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백만장자 할머니 음모에 맞서 당당히 반박. 김불래 여사 내 땅은 내 남편의 유산, 흠집 내려는 자는 가족을 해치는 것. 세상은 다시 한번 불래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박영숙은 분노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또 우리를 능멸했어.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법적으로든 뭐든 끝을 보겠어. 개발업자들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미 준비한 서류가 있습니다. 오래전 그 땅의 경계가 애매하게 표시된 기록을 발견했지요. 우리가 문제 삼으면 최소한 소송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박영숙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좋아. 소송이든 뭐든 걸어. 세상이 다 알게 해. 저 여자가 결백한 척하지만 결국 진흙탕에 빠져들게 만들어야 해. 며칠 후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분쟁 소송이라는 제목이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불래는 서류를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마음속에서 차가운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구먼. 하지만 이번에도 내가 물러서진 않을 거다. 내 땅을 지키고 우리 민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날 밤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울 게 뭐 있니? 평생을 가난과 모욕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법정에 선다고 겁을 먹을 내가 아니다. 불래의 눈빛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이제 싸움은 단순히 땅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걸고 맞서는 마지막 전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이미 취재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만장자 할머니 법정 간다라는 제목의 기사 덕분이었습니다. 김불래는 검은색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피고석에는 불래가 앉았고 원고석에는 박영숙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곁에 앉은 개발업자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리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쟁점은 피고 김분례 씨 소유의 토지가 과연 정당한 소유인지 여부입니다. 원고 측은 오래된 등기부 기록의 오류를 근거로 소유권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의 변호사가 일어나 서류를 내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땅은 원래 국유지였으나 기록 오류로 인해 피고의 남편 명의로 잘못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토지를 불법적으로 소유한 것입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불래는 굳은 얼굴로 재판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변호인인 최 변호사가 침착히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피고의 남편은 당시 마을 이장으로서 해당 토지를 합법적으로 매입한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전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세금 납부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박영숙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개발업자를 흘깃보며 속삭였습니다. 분명 저 서류는 없을 거라 했잖아. 다 없앴다면서. 저도 몰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어떻게 저걸 가지고 있었는지. 불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남편이 다 준비해둔 거다.
마지막 순간에 날 지켜주라고. 남편이 생전에 써둔 낡은 노트. 거기엔 마을 사람들과의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토지 매입 과정까지 꼼꼼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불레는 그걸 끝까지 간직해왔고 결국 오늘의 무기 삼아 꺼내든 것입니다. 점심 휴정 시간, 불레는 법정 복도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홀짝였습니다. 민지가 곁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불레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이길 수 있다. 우리 민지.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거든. 오후 재판이 다시 시작되자 이번엔 민지까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속이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가진 건 정직과 성실뿐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불법으로 땅을 차지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민지의 눈물 섞인 진술은 재판정을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중년 여성 몇이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판사조차 잠시 눈을 내리깔며 정적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레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난 평생 남편 잃고 자식 둘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배고프고 힘들어도 남의 땅 한 평 건드린 적 없고 세금 한 푼 떼먹은 적 없습니다. 이 땅은 내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이자 내 인생을 버티게 한 희망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땅은 내 것이고 내 가족의 것이요.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팬소리가 재판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자 최 변호사가 결정적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당시 마을 사람들 몇 분의 증언을 담은 공증 서류입니다. 모두 피고의 남편이 해당 토지를 정당히 매입했음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여기 서명된 분들 중 일부는 아직 생존해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도 있습니다. 박영숙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개발업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손수건을 움켜쥐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 기자들이 불레를 에워싸며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여사님, 오늘 심정이 어떠십니까?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불레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향해 또렷이 말했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남편의 명예, 내 가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게 내가 평생 살아온 이유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고 세상은 다시 불레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박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핏발선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를 끝까지 무너뜨려야 해. 그래야 내 체면이 살아. 그녀의 말은 곧 새로운 음모의 불씨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판 결과가 이미 기울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그녀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불레는 집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이 땅이 결국 우리를 살리고 있구려. 내가 끝까지 지켜낼 테니 이제는 편히 지켜보시오. 달빛이 마당 가득 쏟아졌고 그 빛 속에서 불레의 주름진 얼굴은 더없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며칠 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날, 법원 대법정은 또다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구경꾼이 빽빽이 들어찼고
모두의 시선은 피고석에 앉아 있는 김분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자 법정은 순간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김분례 씨의 토지는 합법적으로 매입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최종 확정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리자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분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모욕과 협박, 소문과 음모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젖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똑바로 고개를 들어 판사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반면 원고석에 앉아있던 박영숙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판사의 제지로 억지로 앉아야 했습니다. 개발업자들은 이미 자리를 뜨고 싶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재판정이 끝나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여사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승소로 백만장자 신화를 다시 쓰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분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승소가 의미 있는 건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제 남편과 저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렸다는 겁니다. 이제 제 손녀와 자식이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박영숙과 분례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박영숙은 치를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체면이 땅에 떨어졌어. 내가 다시는 이런 수모를 당할 줄은 몰랐지. 분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한 대가가 체면을 잃는 거요. 당신은 처음부터 사람을 돈으로만 봤지. 하지만 난 돈보다 더 큰 걸 지켜왔어. 그 차이를 이제라도 알게 됐으면 좋겠구려. 박영숙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로 돌아온 분례는 언제나처럼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고추줄기 사이로 새순이 돋아나 있었고 마당에선 닭이 힘차게 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향해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분례 아주머니 대단하십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평생 고생하시더니 결국 하늘이 도우셨네요. 분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땅을 지킨 것뿐이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요. 저녁이 되자 아들 상철과 손녀 민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철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앉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몰라봤어요. 엄마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진 분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늘 무능하고 초라하게만 살아온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분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초라한 게 아니다. 너도 나름대로 애쓰며 살아왔지 않느냐?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똑똑히 알거라. 사람을 겉모습으로 무시하는 이들에겐 절대 고개 숙일 필요 없다는 걸. 상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지는 할머니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도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분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내가 당당히 살아가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구나. 이제 할미는 그걸 잃었으니 더는 바랄 게 없다. 며칠 뒤 계약식에 이어 본격적인 개발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불레는 기업 대표와 함께 무대에 올라 삽을 들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속에서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단순히 돈을 번 사람의 웃음이 아니라 오랜 고생 끝에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은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녁 마당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던 불레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이 땅은 언젠가 내 살 길이 될 게다. 불레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결국 이 땅이 우리 가족을 지켰어. 이제 편히 쉬시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지만 더는 두렵지 않소. 바람에 고추잎이 흔들리며 은은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세월의 응답 같았습니다.